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기출문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2016년 2회 제2과목이죠. 상권 분석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권 분석 문제가 가장 쉽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풀어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소매 상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소매 상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자, 1번에 상권은 정적이지 않고, 원래 상권의 범위는 늘 변화한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상권은 정적이지 않고 마케팅 전략이나 가격, 점포 규모, 경쟁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는 거 맞죠? 옛날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고 하는 거. 늘 변화한다는 거. 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 상권의 규모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 밀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동일한 규모의 점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또 동일한 업종의 점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권 규모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규모 해가지고 동일 업종의 점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권의 규모는 커진다는 거. 이번 틀린 얘기죠. 자, 3번에 상권의 규모는 상권 내 소비자의 숫자와는 관련이 있으나 구매 빈도와는 관련이 없다. 아니죠. 또 구매 빈도가 큰 영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수가 많을수록 또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커지는 겁니다. 상권의 규모 얘기했죠. 범위가 아니라 규모. 그래서 상권의 규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상권 내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동일한 유형의 점포 밀도는 감소한다고 했는데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동일한 유형의 점포 밀도도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상권의 범위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상권의 유형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순서로 상권의 범위가 크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문제는 개 중에 아주 쉬운 문제죠.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문제. 자, 상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서는 최대 도달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 클 때, 이럴 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내세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내용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건 아주 특이하게 간단하게 낸 문제죠.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8번 문제는 ABC 세 점포의 크기와 소비자의 집으로부터 점포까지의 거리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허프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이 소비자가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점포 및 그 점포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냐고 했습니다. 자, 소비자는 세 점포들에서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 소비자가 부여하는 점포 크기에 대한 효용은 모수가 1이고 거리에 대한 효용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모수라는 말을 쓰든지 해야지 그냥. 자, 효용이 1이고 거리에 대한 효용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자, 모수의 크기죠. 저기 주어진 내용 가지고 한번 각 점포의 각 점포 가지고 효용을 한번 따져보시죠. 먼저 A 점포, B 점포, C 점포가 있는데 A의 경우에는 거리는 4km고 크기가 5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기를 5만이라고 하겠습니다. 5만이고 그다음에 자, 거리에 대한 효용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4의 제곱 되는 거죠. 4제곱.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이걸 구하게 되면 3125가 나옵니다. 3125가 나오고, 자, 점포 B의 경우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7만이죠. 7만 나누기 6의 제곱이죠. 7만 나누기 6의 제곱, 거리는 6이니까, 자, 이걸 구하게 되면 자, 1944가 나옵니다. 194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C인데, 점포 C인데, 그러니까 크기는 얼마예요? C는 4만이고, 거리가 3이죠. 3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자, 4444가 나옵니다. 이걸 다 합치면 효용의 총합을 먼저 구해야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자, 9513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 얼마인가요? 자, 9513분의 3125 하게 되면 자, 32.8% 나오고요. 또 여기서 차지하는 1944 하게 되면 자, 비율이 20.4%가 나옵니다. 여기서 차지하는 이 비율은 자, 46.7%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주어진 것은 바로 뭐죠? 문제 주어진 것은 이 소비자가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점포. 구매 확률이 가장 높은 점포는 어디예요? C죠, 당연히. C가 되는 것이고 C가 차지하는 확률은 얼마요? 46.7%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 같은 문제입니다. 매번 나오는 문제가 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 모수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각 점포의 선택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계산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29번 문제입니다. 처음 나온 문제인데 상권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상권을 분류할 때 다음 중 포켓 상권에 속하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이 포켓 상권이라는 말이 문제가 처음 나온 겁니다. 자, 포켓 상권은 뭐예요? 아니,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쇼핑하러 안 가죠. 이런 데를 포켓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권 내 고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상권의 영향을 거의 받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체 상권의 이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매우 매력적인 상권 중에 하나가 포켓 상권입니다. 뭐죠? 1번이죠. 도로, 산, 강에 의해서 둘러싸인 상권. 이게 바로 포켓 상권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에는 30번 문제는 어떤 한 도시에서 상권의 계층별 구조를 분석할 때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냐고 그랬죠. 자,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할 때 범위가 제일 넓은 게 뭐죠? 지역 상권이죠. 보통은 한 도시 전체가 지역 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한 도시 안에 몇 개의 지구가 있죠. 그 지구 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안에 개별 점포 상권이 있는 거예요. 자, 위계가 있습니다.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 또는 지점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2번의 지역 상권입니다. 지역 상권은 보통 한 도시 전체를 지역 상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안 나올 리가 없죠. IRS와 MEP입니다. 자, 지역 상권의 매력도를 평가할 때는 먼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 요인들을 평가할 때 소매 포화 지수 IRS하고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MEP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지수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매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상권은 IRS가 높으면 현재 매력적인 상권이죠. MEP까지 높으면 미래에도 매력적인 상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RS는 현재 잠재 수요 갖고 따지는 것이고 MEP는 미래 예상 수요까지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높다면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고 한 겁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IRS가 크고 MEP도 큰 지역 상권. 너무 쉬운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원래 상권 분석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큰 이런 지역 상권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개인과 기업들의 거래 및 여타 활동에 관한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일컫는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분석이 보편화되고 있다. 다음 중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상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낮은 정보가 뭐냐? 자, 상권 분석을 할 때 뭐가 포함되는지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상권 분석에. 그래서 예컨대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교통수단별 이용 행태, 교통수단별 이용 행태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날씨에 대한 정보가 상권 분석에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 지역 날씨에 관한 정보는 상권 분석에 활용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 지역 소매점들에 대한 입소문 관련 정보, 또 지역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패턴에 관한 정보,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별 이용 행태에 대한 정보, 또 지역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 관련 정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번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33번 분석을 수행하는 상권 분석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권 분석 방법.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언급됐던 겁니다. 원래 체크리스트법 얘기할 때 체크리스트에 그 체크할 리스트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주관이 개입돼요. 어떤 사항들을 체크할 것인가. 그 선정할 때도 주관이 개입되는 것이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점수를 갖다 부여하잖아요. 5, 4, 3, 2, 1. 점수를 갖다 부여한 다음에 체크하는 거니까 이럴 때 뭐요? 주관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가장 큰 상권 분석 방법은 자, 체크리스트법입니다. 물론 이제 유추법의 경우에도 주관이 개입돼요. 유추법의 경우에도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만 그러나 흔히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것으로 언급하는 게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딱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이지만 그러나 체크리스트법에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말은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점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번 소매점의 상권은 업종과 업태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 중 가장 작은 상권을 대상으로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업태. 상권이 제일 작은 게 뭘까요? 점포 규모하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상권이 제일 작은 거 편의점이죠. 되게 동네 상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물건 사러 오니까 자 편의점의 경우가 가장 상권이 작다. 이해가시죠 다? 아주 쉬운 문제들 계속 나온 겁니다. 다음에 35번에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점포의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두 번째 나온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피해야 할 점포의 입지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곡선형 도로의 바깥쪽보다 안쪽 입지. 사실은 이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부동산학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원래 부동산학에서도 부동산 경제론 이런 것들 다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도 입지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상업 입지만 따지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요? 주거 입지, 상업 입지, 농업 입지, 공업 입지 다 고려합니다.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굽어진 도로가 있단 말이죠. 굽어진 도로가 있다. 굽어진 도로가 있을 때 그러면 점포를 도로입니다. 도로고 바깥쪽에 점포를 내는 게 유리하냐 안쪽에 내는 게 유리하냐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더 유리하다. 안쪽에 점포를 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긴 먼 길 따라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질러간다는 얘기 이렇게. 가다가 길을 갖다 질러가기 때문에 횡단보도 있으면 횡단보도 건너가가지고 질러간다는 얘기예요. 커브길의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만약에 여기서 똑같은 인원수만큼 사람이 가다가 일로 갈 확률이 얼마냐? 일로 50이 간다면 일로 100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그 상권 분석에서는 언제부턴가 자꾸 이게 문제가 나오면서 반대로 얘기가 나옵니다. 반대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전에 한번 시험 보신 분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맞는 거로 봐야 됩니다. 곡선형 도로의 바깥쪽보다 안쪽 입지는 피해야 한다. 일단 그렇게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 점포를 낼 때는 뭐예요? 안쪽에다 점포 내야지 바깥쪽에다 내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로 가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실증 분석한 결과라고 나와요, 이게. 실증 분석한 결과. 실제로 여기다 저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동행인구, 유동인구, 통행인구를 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의신청 낸 것이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해야 할 입지의 점포 입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야 할 입지. 그래서 곡선형 도로의 바깥쪽보다 안쪽 입지는 피해야 할 입지 조건이다. 또 이번에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교통 안전성이 있는 입지. 이것도 피해야 할 입지죠. 중앙 분리대가 있다면 앞뒤 갈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3번에 방사형 도로에 교차점에 가까운 입지가 있는데 이건 방사성 도로에 교차점에 가까운 입지 있죠. 도보 통행량이 많아요. 도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소매 입지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할 점포 입지가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요. T형 교차로에 막다른 길에 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 다음에 주 도로에서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내부 획지가 있다.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 도로의 통행량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내부 획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피해야 할 점포의 입지 조건 해가지고 같은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3번으로 하시고 사실은 그 1번의 경우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3번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36번에 상권의 유사 개념 중 하나인 상세권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상세권은 뭐예요? 점포 집단입니다. 점포 집단에 대한 그 상권 범위 얘기하는 거죠. 점포 집단이니까 바로 뭐예요? 이거 시장도 포함되는 거죠. 시장을 포함해가지고 점포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역적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해야지 별도로 불러요. 원래 넓게는 다 상권에 포함되는 거지만 이런 걸 별도로 상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권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관련성이 낮은 것은 상가권, 상업 집단, 상업 집적 몰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상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가장 낮은 개념은 거기에 복수의 점포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잠재 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6번의 그 상세권에서 보시면, 자, 그런 겁니다. 점포 집단이니까 집적이라고 해도 좋고, 시장도 좋죠. 또 점포 집단이니까 복수의 점포도 되겠죠. 그렇지만, 잠재상권은 아니죠. 자, 잠재상권, 이런 개념은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유사 개념으로서 상세권 얘기할 때,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37번 문제입니다. 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시 A, B의 거리는 30km다. 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시 A, B의 상의 거리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30km입니다. 30km인데 여기서 자, A 도시의 인구는 8만 명이에요. 8만 명이고 자, B 도시의 인구는 A 도시의 4배다. 자, B 도시의 인구가 A시의 4배라고 하면 그럼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4라고 하면 되겠죠. 4배다 그러면 1, 4. 그럼 도시 간의 상권 경계는 B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해 계산하라. 공식이 있죠. 공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공식에 대입해도 되지만 그냥 이건 뭐예요? 계략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좀 수정한 거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다 수정을 해가지고 자,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만약에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 두 도시의 인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리 지수함수로 파악한다면 1대 4이기 때문에 뭐요? 거리는 자, 1대 루트 1대 루트 4가 된다는 거죠.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1대 2가 되는 거죠. 1대1로 2로 나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대1로 나눠지게 되면 당연히 10kg고 20kg가 되겠죠. 그냥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공식에 집어넣지 않아도. 공식에 집어넣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리와 구매 빈도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역의 지수함수예요. 역의 지수함수 관계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두 도시의 인구는 1대 루트 4, 1대 2가 되기 때문에 상권의 경계는 A로부터 10km, B로부터 20km 떨어진 곳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하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38번은 자,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공간적으로 분석하는 자, CST 맵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CST 맵 기법에서 사용하는 내용. 자, CST 맵은 1번에 상권의 규모를 파악하여 1차, 2차 한계 상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가지고 1차, 2차, 자, 1차, 2차 한계 상권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가지고 광고 및 판촉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상권 간의 중복 상태를 파악하여 점포들 간의 경쟁 정도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2차 자료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쟁 점포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 활용한다고 했을 때 경쟁 점포의 마케팅 전략을 알 수 있나요?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는 경쟁 점포의 마케팅 전략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쟁 점포의 마케팅 전략을 파악하려면 1차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1차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점포의 기존 점포 고객에 대한 잠식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점포 확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T 맵 활용에 대해서 봐주시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경쟁 점포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려면 2차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죠. 1차 자료를 별도로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39번 문제, 용적률 구하는 문제가 두 번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탈 2번 나온 문제입니다. 매입하려는 상가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 면적은 250제곱미터다. 층별 바닥 면적은 각각 200제곱미터로 동일하며 주차장은 지하 1층에 150제곱미터와 지상 1층 내부에 100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의 용적률이 얼마냐?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연면적을 따져야 돼요. 연면적이니까 뭐요?
층마다 층마다 다 더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연면적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할 때는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 연면적이라는 게 이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인데 주의할 것은 뭐냐? 지하층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포함시키지 않고 또 지상층의 면적 중에서 주차용 공간이 있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용적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4층 아니에요. 4층인데 200씩 있죠. 그럼 4층인데 200이니까 800이죠. 근데 지상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지하 1층에 150제곱미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 1층 지상 1층에 100제곱미터가 있죠. 그래서 자 800에서 100을 뺀 다음에 뭐로 나눠요? 250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280%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문제 나온 거니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용적률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건폐율도 나올 수 있죠. 건폐율. 자, 건폐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뭐예요? 건물의 바닥 면적이에요. 대지면적분의 저 건물의 바닥 면적 얘기하는 겁니다. 바닥 면적. 자, 대개는 이제 여기서 그 건폐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도마다 건폐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땅이 딱 100평이 있다 그러면 100평 위에 꽉 차게 건물 올리느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이 25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200 아니에요. 이겁니다. 200제곱미터. 이게 바로 건폐율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뭐예요? 건폐율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같은 문제인데 이 경우 건폐율은 얼마고 용적률은 얼마냐?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건폐율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분의 200. 5분의 4니까 얼마죠? 5분의 4니까 80%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40번.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는 가장 초보적인 문제죠. 그래서 2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자, 정부가 만든 인구 통계 자료 및 세무 자료, 각종 유통기관의 발표 자료, 경제 관련 연구소의 발표 자료, 각종 뉴스 및 기사 자료, 이게 다 2차 자료죠. 그럼 만약에 점포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해가지고 얻은 자료예요. 이건 별도로 수집하는 자료 아니에요. 그래서 점포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자료, 이건 바로 뭡니까? 이건 바로 1차 자료죠. 그것도 역시 가장 초보적인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41번에 도미넌트 출점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이 도미넌트 상권 전략이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상권에 여러 개 점포를 내는 겁니다. 특정 상권 안에 여러 개의 점포를 계산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도미넌트 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외식사업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권 안에도 점포를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장 점유율을 갖다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도미넌트 상권 전략입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출점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고 했는데 자 관리가 용이하죠. 물류와 배송이 편리하죠. 경쟁점의 출점을 방어할 수 있죠. 경쟁점이 내려고 하는 데다가 내가 점포를 또 내니까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정 상권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5번에 단위 점포의 매장 면적을 키울 수 있다. 아니죠. 내가 지금 점포 하나가 있는데 멀지 않은 거리에 점포를 또 내면 자기 잠식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점포에 오던 손님 중에 일부는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점포의 매출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단위 점포의 매장 면적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 아닙니다. 단위 점포의 매장 면적은 자기 잠식 때문에 오히려 감소할 수 있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점포의 매장 면적을 키우기는 어렵다. 면적을 줄이는 건 또 그렇고 키우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점의 장점,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 문제는 자 패션 전문점 쇼핑몰의 입지로서 적합성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자 패션 전문품 쇼핑몰의 입지 어디가 좋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앞서 봤던 겁니다. 진도 공부할 때 봤던 겁니다. 수도권과 같은 메가로폴리스의 중심지, 아주 거대 도시의 중심지예요. 거대 도시의 중심지, 바람직하죠. 대규모 회원제 창고점이 입지한 독립부지의 인근 부지,
자, 패션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다 뭐예요? 선매품이 많죠. 선매품이 많기 때문에 독립부지, 그럼 거기까지 일부러 매장에 오나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선매품이기 때문에 따라서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볼 만한 점포가 있어야, 몰려 있어야 글로 가죠. 자, 그래가지고, 자, 대규모 회원제 창고점이 입지한 독립부지의 임금부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2번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상권 내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입지, 바람직하죠. 또 중심 상업지구도 바람직하고요. 도심 내 유명 관광지의 경우에도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리고 기꺼이 오면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합성이 가장 낮은 곳이 뭐냐고 했는데,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번, 넬슨의 소매 입지 선정 원리 중 서로 업종이 다른 점포가 인접해 있으면서 보완 관계를 통해 상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 뭐냐 그랬습니다. 그 넬슨의 소매 입지에 관한 8가지 원칙은 늘 나오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매 입지에 관한 8가지 원칙. 근데 여기서 자, 업종이 다른 점포가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보완 관계를 통해서 서로 매출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어 갖고 뭐예요? 양립이죠. 이게 양립성입니다. 그래서 양립성, 자, 공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점포끼리 고객을 주고받는 이런 능력을 양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이고 이건 늘 나오는 겁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의 원리에 늘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44번, 공간적으로 상권을 구획하는 과정에서 상권의 지리적 경계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좀 약간 흔히 그냥 실무에서는 쓰기도 하는 용어지만 그러나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권의 지리적 경계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객전표법이에요. 자, 고객전표법이 뭐냐? 이 고객전표라고 했는데 우리가 CST 맵 기법이 있었죠. CST 맵에서 그 CST가 약자가 뭐죠? 커스터머 스포팅 테크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스터머 스포팅 테크닉 이거예요. 자, 이게 고객 스포팅 전표예요. 이게 고객 전표. 그래서 결국 고객 전표법이라고 하는 게 뭘 활용하는 거예요? CST 맵을 활용하는 겁니다. CST 맵을 활용하는 걸 갖다가 고객 전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델도 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델도 있고, 자, 서베이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 매트릭스법이다 갖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상권 분석과 관련된 내용에서 언급은 되지만 사실은 내용을 좀 찾기가 쉽질 않아요. 쉽질 않고 그 대신 이제 T센 다각형 모형은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언급이 안 되는 것이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답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44번. 자, 상권을 구획하는 과정에서 상권의 지리적 경계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게 뭐냐 해가지고 자, 매트릭스법이라고 하는 거 답만 하나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CST 맵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자,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45번 보시게 되면 대형 유통 집적 시설을 설계할 때 유리한 입지 조건입니다. 대형 유통 집적 시설. 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핵점포가 있으면 핵점포 절대적으로 있어야죠. 왜냐면 그걸 목적 점포로 해가지고 찾아오니까. 그럼 나머지 주변에 있는 기생점포도 다 잘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핵점포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에 이번에 자동차의 접근이 용이한 간선 도로망에 인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짜 음식 맛있어도 주차할 데 없으면 안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유통 집적 시설의 경우 자동차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충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죠. 4번에 다수의 편의품 판매 점포를 위주로 입점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아닙니다. 자, 원래 그 대형 유통 집적 시설이라고 할 때는 다양한 업태 점포가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양한 업태의 점포가 다 있어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편의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이건 오히려 이건 불리한 요인이에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진짜 핵점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구비하여 도보 상권뿐만 아니라 차량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 맞죠? 자, 45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16년 이외의 그 상권 분석 문제 보시게 되면 그냥 물어보는 내용도 간단하고 또 앞에서 늘 나왔던 내용들 반복되고 아주 쉬운 문제죠. 근데 대개 상권 분석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상권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